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 있는데요.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자,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면, 앞쪽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평균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서 가중 평균한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 있는 거는 Y축이고요. 누워 있는 건 X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어요. 분산이 이제 표지편처를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수익률은 높아질수록 좋죠. 20, 30, 40이죠. 자, 위험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10, 20, 30, 그 다음에 40을 본다면. 자, 그럼 좌표 상황에 나타나게 되면요.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많이 할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안 좋고, 또 좋은 것만 골라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A, B, C, D 자산이 있어요. 기출됐던 걸 이제 본다면 A, B, C, D, E, C, D, E, F, G, H, I, J가 있다면요. 자, 똑같은 수익입니다. 똑같은 수익이면 같은 반에서 가장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하겠죠. 얘가 지배되고, 얘가 선택되고 지배되고, 얘가 선택되고 지배됩니다. 같은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놓는 게 D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포트폴리오를 집합을 합니다. 그럼 선이 만들어지죠. 그걸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고 되거든요. 효율적 전선. 자,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론티어.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한다. 자, 우상향한다는 것은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거든요. 비례.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고요.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하라 라고 한다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A, B, C, D가 효율적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보다는 A, B, C, D가 더 분산 투자가 좋죠. 구성사가 많을수록. 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좀 우리가 보수적이 되고요. 자, 얘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 되죠. 그 다음에 B가 J를 지배하고, A, B보단 A, C가 더 수익이 높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이에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효용 곡선이에요. 어딜 뛰든 그 효용이 만족이 똑같거든요. 그럼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효접이라고 이제 암기하시는데, 무차별 곡선과 무효접, 요 효율적 전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차점 하면 안 돼요. 교차점 아니라 접하는 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접점도 맞죠? 그래서 무효접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효접.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자, 보통 위험의 피용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서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교차점 하면 두 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무차별 곡선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위험 쪽에 햇바닥을 내미고 수익 쪽에 입을 벌리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수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 쪽 방향으로 갈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무차별 곡선을 본다면, 자,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출발한다면 만만한 게 있고 가파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자, 가파른 애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상어들이 있고 악어들이 있어요. 번지 점프 선수들은 좀 돈을 받더라도 좀 위험을 좀 감수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실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뭐 10억 주면 뛸게요. 그죠? 저 2억 주면 뛸게요. 1억 주면 뛸게요. 근데 전 3만 원만 주면 뛸게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해피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피할수록 더 가파르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가파를수록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완만할수록 공격적이죠.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보수적은 우리가 만약에 운전대를 잡을 때 초보 운전들은 이제 좀 가파르게 잡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누워서 잡으니까 좀 우리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자 갈게요. 최적은 이 무효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으로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고, 자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준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요.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나왔거든요. 우상향한다. 무차별 곡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부서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지는데, 자,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회피도가 더 크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면 보수적이고 완만하면 공격적이다. 그래서 위험을 선호하면 더 공격적이고,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덜 선호한다면 보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거기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쳐드릴 텐데, 자, 기대 수익률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빌딩이 A가 있으면 A의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까지가 이제 밑에 빌딩 낙관적의 고기를 이제 쳐주셔야 됩니다. 좀 가로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해요. 수익률에 따라서. 그 비중이라는 자체는 이 투자 비중이라는 자체는 60%와 40%는 A 빌딩에 100억이 있으면 60억, B 빌딩에 40억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각 투자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합니다. 그럼 총 투자 금액 크기는 문제가 없는 게, 총 투자 금액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포트폴리오는 이제 오로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투자 금액의 크기 및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이제 주체와는 상관없고, 기대 수익률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타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거기서 이제 A가 있잖아요. 이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기출 문제도 좀 쉽게 50대 50으로 이제 확률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조금 어렵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갑니다. 빌딩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제가 좀 오타가 났어요. 비관적과 정상적과 낙관적을 여기까지 끊으세요. 정상적에서 끊었죠, 그죠? 그 수익률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얘가 5%, 얘가 10, 얘가 15. 확률이라는 게 있죠. 10, 30, 60. 몇 퍼센트가 되겠죠? 전체적인 40%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100억에서 4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60%죠. 나중에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곱해서 더하니까 가중평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자, 요걸 고칠게요. 0.1. 그래야지만 퍼센트가 나오죠. 그럼 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0.3으로 고치게 되면 3%가 되고, 자, 0.6으로 고치게 되면 15에서 0.6이게 되면 9%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자, 다 더해보세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기십니다. 0.5에다가 그 다음에 몇 퍼센트예요? 3%에다가 9%니까 12.5%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12.5%를 요거랑 또 가중평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비정낙이 있죠. 비정낙.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5, 15, 그 다음에 20이죠.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30%, 60%죠. 낙관적인 게 다 확률이 더 크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얘도 똑같이 우리가 갑니다. 자,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치기 때문에 이걸 0.1로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해서 15%에서 30%니까 0.3을 곱하게 되면은 4.5가 나와요. 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0.6이니까 20에서 0.6을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갑니다. 0.5 플러스 4.5 플러스 어떻습니까? 우리가 12% 그러면 딱 17%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가중평균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40%니까 얘가 0.6이고 0.4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는 소수점을 고치니까 이제 고쳐서 12.5와 12.5 곱하기 12.5 곱하기 0.6을 하면은 7.5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 17에다가 0.4를 곱하게 되면 17%에서 0.4죠. 그럼 17에다가 곱하기 0.4를 곱하게 되면 6.8이 떨어집니다. 6.8. 그러면 우리가 7.5하고
7.5하고 플러스 6.8을 더하게 되면 14.3%가 간유평균한 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놨습니다. 기출문제보다는.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화폐의 시한가치가 있죠. 자, 화폐의 시한가치도 제가 기출문제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는 계산 문제는 연금의 현가계에서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에서에서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편법을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수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수식은 6가지를 넣어놨지만 앞 페이지는 제가 안 넣어놨기 때문에 역수관계와 그것이 언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면 시험 문제는 지문이 뜨면 무조건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연금의 내가에서 2개, 연금의 현가에서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 계산 방식은 잔금 비율이라는 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찾는 거기 때문에 계산 방식의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미래가치, 현재가치 배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자, 우리가 다 복리 계산이죠. 1 플러스 R의 N승은 다 복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자, 1년 후에 연 10%로 받는다. 그럼 1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한 게 계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다 복리 계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이 하나 탄생하죠.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자, 그럼 식은 다 적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건 한 번이기 때문에 일시불이 있고 여기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거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합니다. 이 내가계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근데 만약에 현재 가치로 100만 원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땡겨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1년 후에 110만 원을 1년으로 땡기게 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돼서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1.1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건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어떻게 돼요? 1.1분의 1을 곱한 거거든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다 보니까 110만 원이 우리가 어떨까?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이건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바꾸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에 어떻습니까? 현가계수를 곱한 거죠. 현가계수를 곱했다. 그러면 저거와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는 이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되니까. 그럼 역수관계는 얘가 5가 되면은 1이 생략됐기 때문에 5분의 1이죠. 역수관계끼리 곱하면 1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표현한다면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N승인데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만약에 연금 현가가 이거 식이 있지만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편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응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파트에서 이제 응용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다. 일시불끼리는 역수예요. 그래서 일시불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금에 대한 이 내가계수가 시험 문제 2번 나왔었거든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연금의 내가가 가장 계산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봅니다. 미래가치계수. 자,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값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퇴직할 때 공무원들은 연금 타죠. 퇴직금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1000, 2년에 1000, 3년에 1000 이렇게 받기로 했거든요. 3년째 되는 건 이자는 안 붙고 여기 오면서 1년 이자가 붙고 여기 오면서 2년 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뭉친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요. 연금의 미래가치.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해요. 그 내과계수식은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를 할 테니까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감책임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책임계수는 얘와 역수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하는데 그 3년 후에 대한 뭉친 금액을 알고 있어요. 적금액을. 그럼 다시 그 뭉친 금액을 쪼개서 갚아 나갑니다. 분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적금액은 우리가 보험회사 분들이 적금 들라고 하잖아요. 시집가기 위해서.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단어가 많이 출제되냐면 모으기 위해서, 또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이 떠요. 이런 거 나오면 미음 들어가니까 감책임계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책임계수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매기간 연금불이백을 구해요. 매기간 연금불이백. 그때 쓰는 계수가 감책임계수거든요. 근데 이건 저당상수가 틀려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입니다. 역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수관계. 그래서 이건 3년 후에 뭉친 금액이고, 이건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쪼개서 분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우리가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자, 그럼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리시는데요. 자, 을돌이는 똑같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 얘는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연금이고요. 자, 3년 후에 받겠다는 거니까 3년 후는 내과 계수잖아요. 내과,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을돌이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럼 타임 스케줄을 그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0을 자, 땡겨서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땡겨서. 그래서 1년 땡기면 되고 2년 땡기면 3년 땡겨서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뭉친데 똑같은데 저거는 미래 뭉치고 현재 뭉치죠. 그럼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는 게 있어요. 저당상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1억을 빌렸을 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억을 똑같이 쪼개는 건 똑같은데 1억을 빌렸을 때, 차입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이제 뒤쪽에 가시면 274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에 만들기 적립은 감책임계수, 차입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은 저당상수예요. 이 원리금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거든요.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융자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당상수. 자, 그래서 이거는 갚아 나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죠.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를 이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조금 그 역수관계라는 자체를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요. 자, 10년 동안 본다면, 자, 6년 갖고 4년 남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을 갚겠다는 것은 원리금은 매년이니까 연금 성격이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미상환 저당장금, 융자 잔액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융자 잔액은, 자, 원리금을 땡기긴 땡기는데, 자, 우리가 원리금을 땡기는데, 그 원리금을, 연금을, 연연이라고 할게요, 연연, 연금의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거든. 잔여 기간을 땡깁니다. 그 땡겨서 다시 또 우리가 총융자라는 것을 땡기게 되면은, 총융자액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땡기면 다시 또 우리가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고요. 땡겨서 갚는 거죠. 땡겨서. 그래서 이거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역수관계라는 자체가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역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273페이지 역수. 역수는 얘와 얘가 역수고 얘 역수, 얘 역수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으니까 자, 또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시불끼리는 역수예요. 일시불이 생략될 수도 있죠.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 미래가치 있는데 감칭계수는 미래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감칭계수는 미음 들어가고 자, 여기 현재가치인데 여기는 현재가치가 없어요. 저당상수는 이응 들어가죠. 그래서 야매로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감채기금 미음,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가치고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이응 들어가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잔금비율, 상환비율, 그 다음에 잔금비율을 구하는 식 여기까지 이제 가겠는데 자, 일단은 역수관계라는 자체를 먼저 잡아보세요. 역수관계를 잡는다면은 자, 이제 제 문제도 이제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역수관계를 잡으실 때는 자, 역수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럼 역수관계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미래가치고요. 여기가 현재가치로 봐봐. 미래가치. 그럼 1년이라는 것은 1내라는 것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줄임말입니다. 그럼 1년이라는 건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줄임말이에요. 얘네끼리 역수거든요. 근데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니에요. 그럼 연내와 연금의 미래가치를 줄이면 연내가 감침계수 역수입니다. 얘는 감기가 미음 들어가니까 미래가치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저상. 그래서 이음 들어가니까 현재가치죠. 그럼 여러분이 일시불끼리는 무조건 일시불끼리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내에 감기가 많이 걸려요.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6가지에 대한 계수가 우리가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그 요약이 돼 있어요. 그 요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그 요약에서 자, 이건 묶으셔야 됩니다. 요약에서 이제 본다면 자,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감기라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정립한다. 만들기 위해서 정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당상수는 자, 차입해서 정립하는 금액을 구하는 거고요. 차입해서 우리가 갚아나간 상한 원리금을 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쪼개는 건 똑같은데 만들기 위해서 정립하게 쪼개고 만드니까 미래가치고 얘는 쪼개는 것은 차입해서 갚아나가니까 우리가 현재가치다. 이렇게 본다면요. 전반부에 그냥 1원 나올 수 있고 매년 1원 나올 수 있어요. 매년 1원씩.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N년 후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일시불로 환원해서 할인해서 받겠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원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연금입니다. 일시불이죠.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고요. 일시불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이에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연금을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N년 후가 나오면 이건 내가계수예요. 미래가치니까 내가계수를 곱한다. 그 내가계수라는 자체를 우리가 염려해 두시고 현재 환원해서 할인해서 받는다는 것은 현가계수입니다.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일시불의 내가는 1원 동그라미. 1원이 일시불이고요. 이자를 R로 적음했을 때 N년후 동그라미. N년후가 내가입니다.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찾는다.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 연금을 이자를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후에 발생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N년후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감침계수와 역수니까 그 N년후에 받을 금액을 구하는 거죠. 뭉쳐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 N년후가 미래니까 연금의 내가고 감침계수는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분립하니까 감침계수가 되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할인이라는 게 현가잖아요. R%일 때
1원이 일시불이고 현재로 얼마가 되냐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고 이자를 알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이 연금이에요. 자, 이거를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하니까 연금의 현가가 되고 저당상수는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거죠. 원가이자니까 저당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그 전체 저건트를 잘 못 봤는데 자, 1억을 빌려서 자, A은행한테 갑돌이가 1억을 빌렸어요. 차입자가. 그러면서 이제 1억을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6년째가 될 수 있고 4년이 남았습니다. 6년이 있고 4년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연금 성격이죠. 4년도 1년, 2년, 3년, 4년을 갚아야 돼요. 근데 조기상환이라는 거 들으셨죠? 조기상환하면 미상환 대출자금액을 구합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융자잔금. 융자잔금은 자, 원리금이라는 자체가 연금이거든요. 그 연금을 땡겨서 갚아요. 그래서 연년은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를 줄임말입니다. 잔여 기간을 갑니다. 땡겨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에서 6천만 원을 상환했으면 60%가 상환 비율이 돼요. 상환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1억에서 4년 동안 이제 4천만 원이 남았다면 4천만 원의 40%는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6과 0.4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서 1이 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빼고 0.4는 1에서 0.6을 빼고 상환 비율은 1에서 잔금 0.4를 빼면 0.6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잔금 비율이라는 자체는 지금 40%잖아요. 자, 이건 계산 문제 족보도 안 들어가고 자, 이건 그냥 찾는 거로 나왔었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 잔금 비율은 총융자라 봤을 때 4천만 원이라면 총융자는 1억이에요. 그럼 총융자액은 원리금에 대한 연금의 현가를 땡기는데 전체 기간을 땡깁니다. 그럼 다 땡겨버리면 다시 1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지고 연년만 남아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년이 위에는 어떻습니까? 잔여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의 연년이다.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 대출액 중 원금의 미상한 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그럼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밑에가 전체 위에가 잔여. 상환 비율은 상환금을 상환금이라고 합니다. 1억에서 6천. 그 다음에 거기서 차지하는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가서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고 먼저 우리가 그 오늘 9번을 보시면 15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상을 줬고 연리 10% 5천만 원 용서받았다. 자, 5년입니다. 자, 15년이 전체고 5년이 됐다는 건 10년이 남았다는 거죠. 10년을 5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그걸 연금의 현가계수를 10년짜리를 찾게 되면은 10년짜리가 75점 얼마 되죠. 그 다음에 15년이 93점 얼마가 돼요. 이걸 나눈다는 자체를 골라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문제가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족보에도 안 들어가는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찾아내시고요. 자, 틀린 질문을 봅니다. 자, 오른쪽에 275페이지 가시면 자, 1번이 일시불의 내가, 현금의 내가인데 저당상수는 이응 들어가니까 현금의 현가죠. 저당상수 빠지고요. 연내하면 감기가 나와야 돼요. 2번 틀렸고.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 연금 맞고 그 다음에 일시불 환원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맞습니다. 4번은 일정 기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자본회수 기간은 연금의 내가계수 우리가 아니라 감책임계수죠. 그 다음에 5번에 감책임계수는 미래에 사용하는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 맞고요. 저당상수는 들어온 게 이거예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상환 시 융자금액에 대한 월불액을 계산하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땡겨서 갚으니까 미상한 대출자금액을 맞고요. 정년퇴직자 매월 연금이 되고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의 미래가치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만 지적할게요. 1번은 저당상수는 이거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인데 저당상수에 이용 들어가니까 미래가치가 아니죠. 연내하면 감기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에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서 나오면 이건 감책임계수가 되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빼야죠. 감책임계수고 혹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맞아요. 역수로. 이런 식으로 역수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나온 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가 중요합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고
그다음 고려하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시죠.